기대하지 않았던 결혼 생활의 시작. 저는 지연이라고 합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서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며 누구보다 평범하게 살아온 35살 여성입니다. 저의 집안은 그리 넉넉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보통의 가정이었기에 특별한 욕심 없이 스스로의 행복을 소박하게 추구해오던 인생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꾸준히 회사를 다니다 퇴사 후 베이커리를 차렸습니다. 비록 힘겹고 고달펐지만 직접 손으로 만든 빵을 좋아해주는 단골 손님들을 보면서 삶의 작은 기쁨을 누릴 수 있었지요. 그런 제게 어느 날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민호였습니다. 민호와는 우연히 친구 모임에서 소개로 만났지만 첫인상부터 적극적이기보다는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번 만남을 가지면서 점점 서로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심스럽게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대기업에서 일하며 안정된 수입과 차분한 성격, 그리고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 때도 곁을 지켜주는 듬직한 모습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희는 2년 정도 교제를 한 끝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에도 드디어 따뜻한 가족이 생기는구나 기대에 부풀기도 했지요. 물론 막연한 설렘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민호의 집안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부유한 집안이었고 어머니는 유명한 명문가 출신의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집안에 과연 어울릴 수 있을까? 민호의 가족들이 날 받아들여줄까? 하는 불안이 컸지만 민호의 내가 언제나 내 편이 될게 라는 말에 기운을 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점점 현실의 벽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양가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민호의 어머니는 저를 곱지 않게 바라보셨고 대놓고 저의 부모님을 값싼 직업인이라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민호가 난처한 상황임을 눈치챘는지 어머니의 말을 돌리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차가워질 대로 차가워진 후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예견된 듯한 차가운 시선과 말에 마음 한켠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또한 결혼 준비 역시 순탄치 않았습니다. 예단, 예물, 웨딩홀, 신혼집 등 사소한 것 하나까지 시댁 쪽에서 엄격한 기준과 요구를 했으며 저는 점점 내 의견이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느낌에 스스로가 초라해지기도 했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이니까 가문의 체면에 세워야 한다. 네가 뭘 알아서 이런 걸 고르느냐 등 엄격한 시어머니의 말들은 점차 저를 기죽이게 했고 나는 그저 따라가기만 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한 듯 했습니다. 결국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제가 꿈꾸던 따뜻하고 설레는 신혼생활은 점점 희미해지고 그저 시댁 어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조심 눈치를 보는 하루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한 번도 소리 지르거나 화를 낸 적 없던 저였지만 점점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내가 맞춰야 한다는 부담감 속에 살아가기 시작했죠. 민호는 모든 게 잘 풀릴 거라며 저를 위로했지만 점점 그마저도 집안에 눌리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시어머니는 우리 가문의 첫며느리인 만큼 알아서 해라. 부족하다 싶으면 배우려는 자세라도 가져라. 는 말을 마지막으로 별다른 미소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기대하던 결혼의 문턱에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 된 듯한 기분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인생을 시작한다는 설렘보다 과연 이 집에서 제대로 숨 쉴 수 있을까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던 순간이었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이 실제로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희망 한 조각을 놓지 않은 채 내가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을 거야. 나는 믿음으로 힘들게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시댁으로부터의 압박을 받다 결혼식이 끝난 이후부터 저의 진짜 시집살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두 연인의 결합만이 아니라 두 가족의 결합임을 그때서야 실감하게 되었죠. 특히 저희 시댁은 서울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재력가 가정이었기에 자연스럽게 그들만의 질서, 분위기, 그리고 상류층만의 전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 보기엔 모두 격식 있고 여유로워 보였지만 그 속에 들어오니 저는 마치 낯선 땅에 발을 들여놓은 이방인과 다름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결혼 전이나 후나 크게 달라진 태도를 보이지 않으셨고 오히려 저를 일종의 검증대상으로 생각하는 듯한 느낌을 자주 받았습니다. 매번 집에 찾아가면 시어머니는 저를 마주할 때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우리 집안은 남다른 책임감과 희생정신이 필요하다. 이 집에 시집 왔으면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등 부담스러운 말씀을 쏟아내셨죠. 제가 아무리 정중히 인사하고 챙기려 해도 항상 눈동자엔 네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권위적이고 손윗 사람의 말 한마디에 모두가 움직이는 구조였으니 저같이 평범한 집에서 자라난 입장에서는 숨조차 편히 쉬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결혼 초 매주 주말마다 시댁에 방문하라는 시어머니의 요구에 가장 큰 압박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토요일과 일요일 영겁 후 시댁으로 오라고 하고 때로는 갑자기 전화를 걸어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바로 오라. 그것도 이것도 다 시어머니로서 당연한 요구라며 강압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직장 다니며 나름대로 바쁜 생활을 하는 저로서는 너무나도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집안일, 집밥의 맛, 차림새, 말투까지 하나하나 감시당하는 기분은 저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가족 모임이나 명절 때는 제가 무슨 실수라도 하진 않을까, 혹시라도 불편한 낯빛을 보이진 않을까,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시댁 어른들은 겉으론 다정해 보였지만 대화 중간중간 우리 집안에서 며느리가 이런 걸 먼저 챙기는 법이다. 너도 우리 어머니, 큰할머님처럼 되어야 한다 등 전통과 관습,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기대를 넌지시 강조하셨습니다. 한 번은 시댁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직접 사온 과일 바구니를 보고 우리 집안은 언제나 최고만을 고집한다며 브랜드와 산지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하셨습니다. 이런 것조차 제대로 신경 못 쓰면 아이 낳고 나서도 과연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라는 말까지 듣고 나니 과연 이곳에서 언젠가라도 진심 어린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남편 민호 역시 그런 분위기에 젖어들며 일종의 무기력함 혹은 체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원래 좀 그래.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도 괜찮아지실 거야. 라며 저를 달래려 했지만 실제로는 그의 입장 또한 부모님 앞에서는 무력해지는 모습이 더욱 자주 보이게 된 것이죠. 결국 매번 시댁에서 불평과 압박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혼자 눈물을 흘리며 내 집에 돌아온다는 안도와 동시에 외로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 중 하나는 저의 가족이나 친구 행사에조차 자유롭게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시댁의 분위기였습니다. 결혼 전에 소중하던 친구의 결혼식이나 가족 모임까지 시댁 우선 원칙에 밀려 여러 번 미뤄야 했고 이로 인해 소중한 인연들이 점점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지연아, 너 결혼하니? 이렇게 바빠져서 이제 얼굴도 보기 힘드네. 남편 가족 눈치 보느라 너가 네 인생 못 사는 거 아니야? 나는 친구들의 말에 미소로 대답했지만 속으론 이미 점차 고립되어 가는 자신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은근히 우리 민호 아내이자 이 집 며느리라는 자부심을 가져라. 너 친정도 좋지만 이제 너의 진짜 가족은 우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진짜 가족이라는 말이 저에겐 단순한 배려나 따뜻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책임과 의무, 그리고 자신의 본 모습을 억지로 감춰야 하는 또 다른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결혼 후 첫 해는 매일매일이 온통 시댁의 기준과 기준, 그 안에 맞추기 위한 노력이라는 압박 속에 보내야 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남편조차 그 구조를 넘어서 저에게 완전한 자유 혹은 위로를 주지 못하다 보니 저 자신의 존재감마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매 순간 시댁을 조금이라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눈치 며느리가 되어버린 자신을 문득 발견하곤 했죠. 완전히 새로운 질서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던 그 시기. 시댁이라는 성벽은 제가 기대했던 함께 따뜻하게 살아가는 가족과는 너무나도 먼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압박감은 이후 제가 인생에서 더 큰 결단을 내리게 된 진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결혼. 그 허상을 마주하다. 장밋빛이 아닌 현실. 결혼이란 누구에게나 새로운 시작이고 저 역시 처음에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행복을 기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한 집에서 웃으며 하루 시작하고 평범하지만 정다운 저녁 식탁을 함께하는 것이 저의 작은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일상에 반복되는 긴장감과 삶의 무채색이었습니다. 결혼 전 연애 시절 민호는 늘 웃는 얼굴로 소소한 일상까지도 특별하게 만들어주려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안부를 묻고 사소한 것에도 감탄하며 서로를 배려했던 시간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결혼 후 민호도 저도 자연스럽게 부부라는 이름 아래 자신보다 가족과 의무에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기에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출근하고 야근이나 회식이 끝나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나마 주말엔 저와 시간을 보내주리라 생각했지만 시댁에서 불러 모으는 일이 많아 둘만의 시간을 누리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주말 시어머니의 전화 한 통의 일정이 바뀌고 남편 역시 어쩔 수 없어. 가족이 우선이니까 미안해. 라며 저를 설득하기에 바빴죠. 그렇게 부부의 시간은 차츰 줄어들고 집 안에서조차 대화는 줄어만 갔습니다. 처음엔 새벽에 출근하는 민호를 위해 도시락을 싸주면서 응원하는 말을 건넸고 저녁에는 그날 있었던 일상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반복해서 돌아오는 대답은 피곤하다는 한마디나 핸드폰을 보며 건성으로 대답하는 모습뿐이었습니다. 마치 집 안에 두 사람이 있지만 각자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눈을 자주 마주치거나 마음을 나누는 일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저는 베이커리 운영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었고 남편도 더욱 회사에 몰두했습니다. 서로 바쁘다는 핑계 아래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날도 드물었습니다. 함께 있어도 대화가 많지 않고 주말이면 피곤을 이유로 각자 침대에 누워 지내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결혼 전 생각했던 이상적인 가정과는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더욱 힘들었던 것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당연히 해야 할 의무만 남은 관계로 변해버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호는 집안일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고 시댁 행사나 요구가 있으면 절 먼저 네가 가서 처리해달라고 하곤 했습니다. 남편의 사소한 취미나 약속은 허락하면서도 제 소소한 만남이나 휴식은 늘 양해를 구해야 했고 종종 죄책감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집안일, 시댁 행사, 자기 일까지 모든 것을 도맡으면서도 고맙다는 말보다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고 점점 나라는 사람은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처음에는 참고 넘겼습니다. 결혼이 원래 다 그런 거라며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온몸에 사로잡는 공기마저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민호가 졸린 듯 인사만 건네며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면 집이 나의 쉼터가 아니라 또 다른 직장이나 숙제처럼 느껴졌죠. 가끔 용기를 내어 대화를 시도해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 같이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당신 힘든 것 알아. 그래도 나와 시간 좀 보내주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건네면 민호는 되게 나중에 하자. 다음에 시간 좀 내볼게. 이번 달만 참아줘. 너무 바빠. 나는 말로 얼버무리기 일쑤였습니다. 점점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며 남편과의 정서적 거리가 벌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결혼 생활의 가장 큰 허상은 사소한 일상조차도 함께 나누거나 위로받을 수 있을 거란 환상이었습니다. 현실은 각자 바쁜 세상에서 겨우 얼굴만 마주치는 그리고 필요한 일만 건네는 동거인의 삶에 가까웠습니다. 명절, 시댁 잦은 행사, 베이커리의 고된 일까지 겹치면서 제 자신은 점차 투명인간이 되어갔죠. 나중엔 서운함이 쌓여 남편에게 몇 번 호소를 하기도 했지만 다들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다. 지금이 지나면 다 편해진다는 말뿐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칭찬이나 위로, 애정 섞인 말 한마디 없는 건 기본이고 제가 아프거나 지칠 땐 오히려 나는 더 힘들다며 외면하게 일쑤였습니다. 마치 내 마음을 말하는 것 자체가 죄인 듯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결국 결혼 후에 저에게 남겨진 것은 연애 때의 설렘, 기대, 사랑이 아니라 이 집에 어울리기 위해 버둥대는 나, 가장의 딸이자 며느리로 환영받지 못하는 나, 그리고 남편과의 거리만 점점 멀어지는 외로운 현실뿐이었습니다. 바쁜 일상에 매몰되어 점차 서로에게서 마음이 멀어지는 변화, 대화를 나누지 않는 단절, 그리고 일상의 무기력감. 결혼이라는 그럴듯한 껍질 아래 숨겨진 현실의 무거움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하루가 기대되지 않고 밤이 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나는 누구와 살고 있지? 이게 내가 원했던 가정이 맞을까? 나는 근본적인 의문만이 커져갔습니다. 이렇듯 결혼 생활의 환상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지고 매일을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찬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저에게 결혼이란 더 이상 설렘이 아닌 책임과 의무, 그리고 점점 희미해져가는 자기 자신의 존재마저 놓치게 되는 예기치 못한 외로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족과 친구 사이에서의 갈등. 결혼을 하며 제가 가장 크게 기대했던 것 중 하나는 서로의 소중한 인연, 즉 가족과 친구를 자연스럽게 나누고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늘 두세계, 즉 시댁과 나의 오랜 친구 혹은 친정 사이에서 갈등하며 줄다리기를 해야 했습니다. 결혼 초에는 특히 주말마다 시댁에 출석하다시피 참석해야 하는 문화 때문에 저만의 시간이나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은 거의 사치처럼 여겨졌습니다. 어느 날 친한 대학 동기의 결혼식이 잡혔을 때였습니다. 미리 시어머니께 말씀드렸고 남편에게도 이번 주말에는 친구 결혼식 참석하고 싶다고 얘기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지연아, 이제는 너가 우리 가족 사람이잖니. 친정이나 친구는 남이야. 앞으로는 시댁이 항상 우선이어야 한다는 거 기억해라. 처음에는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며 점점 저는 두 집단 사이에서 누굴 더 먼저 챙겨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잦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명절 전날마다 시댁 어른들이 이번에는 친정 가지 말고 집안 행사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고 친구들과의 모임을 약속하면 남편이 집안 행사로 바쁘다며 중요한 약속은 웬만하면 미루라고 권유했습니다. 단순한 저녁 약속 한 번, 친구와의 짧은 차 한 잔조차 어렵고 친구들에겐 늘 미안해, 오늘도 불발이야 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예전엔 매주 만나던 베스트 프렌즈들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친정 식구들과도 마음껏 웃고 편하게 있을 시간이 줄어들었죠.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친구들은 속상하다는 듯 저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지연아, 너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만나는 게 진짜 연례 행사가 됐다. 뭐가 그렇게 눈치 보이고 힘들어? 결혼했으면 네 인생은 끝이야? 겉으로는 밝게 웃으며 아니야, 바쁠 뿐이야 라고 넘겼지만 속으론 죄송하고 속상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친구들의 자조적인 농담이 점점 현실이 되었고 한 번에 여러 가지 약속을 까먹거나 갑자기 지인 행사에 참여하지 못해 민망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시댁 쪽에서는 저의 이런 태도를 소홀함 혹은 불성실로 여겼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집안일에도 적극적이더라. 너도 시댁 식구들 먼저 챙길 생각을 해라. 라는 말은 이제 익숙한 구박이었죠. 가장 속상했던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남편 역시 처음에는 너도 네 인생 즐겨야지. 친구도 자주 만나고 네 가족이 필요하면 언제든 가. 라며 저를 이해해주는 듯 보였지만 현실의 반복된 상황 속에서 점점 입장이 애매해졌습니다. 친구 약속을 잡으면 또 시댁에서는 뭐라고 하겠지. 친정에 가면 우리 쪽 일정은 앞으로 어떻게 하냐. 라며 눈치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저에게 집안에 집중해. 네가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면 엄마가 말할 수밖에 없어. 라고 차갑게 얘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양쪽 모두에게 충분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댁에서는 부족한 며느리, 친정과 친구들에겐 자꾸만 바빠서 함께하지 못하는 칼, 한쪽을 챙기면 다른 한쪽에는 죄책감을 느끼고 어디에도 완벽히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불안함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이런 갈등 때문에 저는 점차 내가 정말 원하는 관계와 시간, 나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조차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떤 집단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 언제쯤 내 마음대로 살아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결과 누군가의 아내, 며느리, 딸, 친구 등 다양한 역할에 갇힌 채 정작 나 자신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가끔은 이런 현실 앞에서 서럽고 억울한 마음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봄날, 대학 시절 친구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나는 그중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씁쓸함을 느꼈고 특별한 날 가족 사진에서 내 자리가 어딘지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가족과 친구 그 사이에서의 갈등은 저의 행복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저는 더 이상 이 둘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내 소중한 관계와 시간을 지키는 쪽을 선택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이나 다녀잘, 결혼 후 변해버린 남편. 결혼 전 민호는 저에게 있어서 언제나 듬직하고 믿을 수 있는 연인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함이 묻어나는 미소, 작은 일에도 저를 먼저 생각하는 배려, 그리고 언제나 내 편이 될 거야 라는 약속이 저를 힘내게 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역경이 닥쳐도 우리 둘만이라면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적어도 그 당시의 저에게는 충분히 단단하고 든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라는 일생일대의 대사를 치르고 진짜 일상이 시작되자 남편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느꼈던 미묘한 거리감. 신혼 초 저와 민호는 자연스레 서로의 삶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다툼도 귀엽게 넘기고 서로의 습관이나 가치관 차이도 유머로 풀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시댁에서 요구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민호가 점점 더 자연스럽게 수용하면서 그는 조금씩 남편이 아니라 시댁의 아들로 변해갔습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연락하여 오늘 저녁에는 꼭 집에 오라는 요청을 하시면 민호는 처음에는 우리 둘만의 약속이 있다 라며 거절하다가 점점 어머니가 실망하실 수 있으니 네가 이해해 라며 자연스럽게 시댁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언뜻 보면 가족을 챙기는 책임감일 수 있지만 저는 점점 그의 말과 행동에서 내 편이 아닌 타인의 요구를 우선하는 존재로 바뀌어감을 느꼈습니다.
사소한 약속의 무게, 그리고 우선순위의 변화. 예전엔 약속 하나하나가 중요했습니다. 소박한 데이트, 생일, 기념일을 함께 보내며 둘만의 추억을 쌓던 민호는 결혼 후 점점 저와의 약속을 쉽게 취소하고 미루었습니다. 회사 회식이 있다거나, 시댁에 일이 생겼다거나, 혹은 단순히 오늘은 피곤해서 라는 이유로 약속이 번복되는 일이 잦아졌죠. 반면 제가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친정에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민호는 매번 이번만 넘기면 안 될까? 시댁에선 네가 없어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며 사소한 핑계를 대거나 가족 행사가 있으니 미루는 게 좋겠다고 은근히 압박을 주었습니다. 자신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처럼 여기면서도 정작 저의 가족과 친구 관계는 내심 탐탁치 않게 여기는 듯한 이중적인 태도가 큰 상처가 됐습니다. 업무와 가족, 그리고 나, 민호의 내면 변화. 시간이 흐를수록 민호는 본인이 집안에서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남편보다 아들의 관점에서 해석했습니다. 그는 집에 오면 말수가 적어졌고 회사 일이나 시댁 고민은 곧잘 털어놓으면서도 저와의 소소한 대화에는 아예 귀를 닫는 듯 했습니다. 종종 나도 할 말이 있어 라며 속내를 드러내려 하면 오늘 피곤하니까 혹은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라고 말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민호와 저 사이엔 점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났습니다. 예전이라면 퇴근 후 가장 먼저 저에게 오늘 별일 없었어? 나던 민호는 이제는 집에 오면 휴대폰부터 확인하거나 TV만 바라본 채 대답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퇴근길에 꽃 한 송이나 작은 디저트를 사오던 소소한 배려도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특히 시댁과의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그는 중립을 지키려 하기보다는 저의 감정보다 시어머니의 걱정, 시댁 식구들의 체면을 더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가 이런 부분에서는 마음이 여리셔서 너 보고 직접 좀 이해해달라고 하신 거야. 아빠는 네가 하면 더 좋아하신다고 하더라. 등의 말을 반복적으로 꺼냈습니다. 그러한 대화 속에서 저의 마음이나 입장은 자연스레 뒷전이 되었고 저는 점점 그의 마음에서 멀어진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집안일과 소통의 불균형. 민호의 변화는 집안일과 가족 내 역할 분담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결혼 이후 전에는 둘이 함께하는 집이니 함께 살림을 해나가자던 사람이 결혼 후에는 남편은 경제적 책임, 아내는 가사라는 고정관념에 영향받기 시작했죠. 저는 베이커리 운영에 고된 하루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서도 최소한 청소, 빨래, 저녁 준비를 모두 도맡았습니다. 반면 민호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거나 업무 핑계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릴 뿐 어떤 날은 한숨만 쉬며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다고 약간의 도움조차 거부했습니다. 나도 일하는데 집안일 좀 나눠서 해보면 어때? 라고 조심스레 제안하면 나는 집안일 재주도 없고 너가 훨씬 잘하잖아. 밖에서 돈 벌어오면 됐지. 집에서는 네가 더 잘할 것 같아. 라는 말로 회피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에서조차 남편이 함께라는 의미를 잃고 일방적으로 분업화된 구조에 순응하는 모습은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공감의 부재와 관계의 단절. 민호가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바로 공감 능력의 급격한 저하였습니다. 연애를 할 땐 작은 일에도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 힘들면 위로하고 안아주던 민호였는데 결혼 후에는 제 감정, 특히 시댁 스트레스, 일상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 시댁에서 자꾸 부담을 줘서 괴롭다고 털어놓으면 민호는 누구 집이나 다 그래, 이제 적응할 때도 됐잖아. 나도 양쪽 눈치 보느라 힘들다. 라는 식으로 내 고민을 가볍게 여기거나 넘겨버렸습니다. 제 마음을 공감해주지 않는 태도에 처음에는 서운하고 다음엔 무력함마저 느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단절이 쌓이고 나니 점점 남편과 친밀한 대화조차 시도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니노는 심각한 문제조차 별것 아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고 피하고 저는 점차 집에서 침묵과 외로움, 오해만이 쌓여갔죠. 남편의 이기심과 무책임.
결혼 초 민호는 자신의 취미나 친구 모임은 비교적 자유롭게 참석했습니다. 야구, 풋살 모임, 회사 술자리 등으로 주말이면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고 그 시간 동안 저는 시댁에 가거나 혼자 집안일과 베이커리 일, 시댁 친정 행사까지 모두 맡아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저도 오랜 친구들과 저녁을 약속해보고자 하면 이번 주말엔 나도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라며 당연하다는 듯 거절하거나 제가 뭔가 계획을 말할 때마다 당신이 없는 동안 집안일은 누가 하지? 엄마가 오면 어떻게 할 거냐? 라며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죠. 자신의 일상의 자유와 효 취미 활동은 권리처럼 생각하면서도 아내의 자유나 행복은 희생이나 양보 여긴다는 점이 유독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경제관념의 갈등. 또 한 가지 남편이 달라진 부분은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함께 집안 살림과 저축 계획을 세우자고 했지만 점점 남편은 아내가 돈을 벌어도 본인이 더 많이 벌기 때문에 생활비는 최소한만 내고 나머지는 개인 용도라고 따로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인 부분조차 각자 도생이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은 민호가 저 모르게 친한 친구와 투자를 했다가 큰 손해를 보고 뒤늦게 저에게 생활비를 좀 아껴야겠다고 말했던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투자 손실은 우리 가정의 예산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었지만 민호는 끝까지 투명하게 공유하거나 제 의견을 묻는 일은 없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그리고 나의 변화. 이처럼 결혼 전에는 늘 한결같다고 믿었던 민호였지만 결혼 후에는 작고 큰 것 모두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갔고 저를 한 사람의 인생 동반자가 아니라 누구든 대체 가능한 집안의 며느리나 단순히 아내로만 대하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일시적일 거라고 누구나 결혼 후 적응 과정이 있기 마련이라고 스스로 위로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민호는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언젠간 돌아오겠지. 다시 내 편이 되어줄 거야. 나는 희망 대신 나는 이 결혼에서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나는 근본적인 의문과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적 결심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결혼 후 달라진 민호의 모습은 제 삶의 색깔을 점점 빼앗아갔고 우리 부부 사이엔 예전의 따뜻함 대신 무거운 침묵과 지루한 일상만이 남았습니다. 아내, 며느리, 일꾼이란 역할만이 무거운 숙제처럼 쌓여갔고 민호가 더 이상 제 곁에서 동료가 아니라 차가운 벽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개인의 삶과 소외감. 결혼을 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점차 누군가의 아내이자 시댁의 며느리로만 이식되는 삶 속에서 내 존재가 자꾸만 잊히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다. 처음엔 바빴던 결혼 준비와 신혼, 그리고 시댁의 끊임없는 요구에 휩쓸리다 보니 내 시간을 깊이 들여다볼 겨를조차 없었다. 하지만 반복되는 일상과 점점 쌓여가는 피로 속에서 나는 내 안의 목소리가 점차 희미해지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다. 남편인 민호는 내 점점 가정의 안락함보다는 자신의 업무, 취미, 그리고 시댁의 요구에 더 많은 시간을 쏟기 시작했으며 나는 자연스레 집안과 일, 시댁 행사까지 대부분의 책임을 홀로 짊어져야 했다. 베이커리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해도 집에 돌아오면 쉬지 않고 청소, 빨래, 저녁 식사 준비 등 해야 할 일이 끝이 없었다. 피곤한 날이면 소파에 털썩 앉거나 그냥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그런 나의 심정을 헤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남편의 나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 집에선 쉬고 싶어. 라는 말은 나의 노동과 피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듯 했다. 내 안에서는 점점 이런 항변이 피어올랐다. 나도 사람인데 나도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은데 왜 내 일상은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못하는 걸까? 시댁 식구들은 내가 잘해도 응원해주기는커녕 늘 깐깐한 잣대만 들이댔다.
특별한 날 친정에 가거나 친구를 만나고 싶을 때도 시댁의 일이나 남편의 일정이 우선이었다. 베이커리에서 혼자 일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고요한 새벽 공기 속 나는 가게의 불을 켜며 문득 상념에 잠기곤 했다. 빵 반죽을 하는 손끝은 점점 메말라가고 성공과 실패, 작은 기쁨과 날카로운 슬픔이 뒤섞여 반복되는 일상들. 때론 손님과 나누는 따뜻한 인사가 유일한 위로가 되었다. 내 노력이 단골 손님들의 웃음으로 돌아오는 순간조차 집으로 돌아오면 찬바람처럼 무심한 남편과의 공백만이 기다렸다. 이렇듯 내 삶은 두 겹의 외로움 속에 갇혔다. 하나는 가족의 이름 아래 희생만이 강요되는 현실이고 또 하나는 혼자 남겨진 방에서 스스로를 돌볼 힘조차 사라지는 내면의 텅 빈 방. 누구에게도 내 힘듦을 온전히 털어놓지 못하고 언제부턴가 친구들의 메시지와 전화도 점점 멀리하게 됐다. 괜찮니? 내가 보고 싶다. 나는 친구의 안부에도 나는 짧은 답장만 남기기 바빴고 모임에도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 심지어 친정 어머니에게마저 힘든 내색 대신 나 괜찮아. 바빠서 연락이 늦었어. 라고 둘러대기 일쑤였다. 애써 자신의 감정을 감추는 것이 버릇이 되고 그럴수록 나는 점점 고립되어 갔다. 때로는 눈물이 핑 돌 때도 있었지만 아무도 없는 방에서 소리를 지르지도 못한 채 이불을 덮어쓰고 조용히 알아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이면 한숨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빵 냄새에 잠시나마 위로받기도 하지만 다시 무표정한 가족의 얼굴, 잔소리만 남긴 시댁의 전화, 남편의 무심한 눈빛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뭘 위해 이렇게 사는 걸까? 란 깊은 한숨이 몰려온다. 가끔 자신의 존재란 무엇인지, 왜 이렇게까지 모든 걸 내려놓고 살아야 하는지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이 결혼 생활에는 더 이상 내 의지, 내 꿈, 내 감정이 설 자리가 없다는 허탈감. 마치 집과 직장이 아닌 세상 끝 어디쯤에서 홀로 표류하는 듯한 고립감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 틈에서 옅게 피어오른 것은 자존심의 흔들림과 깊은 상실감이었다. 누구나 결혼을 하면 한 가정을 이루고 서로를 위하면서 살아간다고 했지만 내 결혼은 늘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자, 누구에게도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는 자로 남는 삶이었다. 남편에게 오늘 피곤하지 않아? 네가 힘든 것 같아. 나는 위로 한마디조차 기대하지 않게 된 지도 오래였다. 분명히 나는 아내이기도, 며느리이기도, 딸이기도, 그리고 한 명의 직장인이기도 했지만 정작 나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느낌은 희미해졌다. 때로는 내 존재의 의미를 증명하기 위해 일에 더 매달리고 시댁에 더 잘 보이려고 애쓰고 남편에게 잘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 혹은 딱히 특별할 것 없는 하루라는 무심한 반응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스스로를 완전히 놓지 않으려 작은 목표를 세우곤 했다. 오늘은 꼭 내가 좋아하는 디저트 하나라도 만들어보자. 짧은 산책이라도 해보자. 혹은 좋아했던 책 한 권이라도 다시 펼쳐보자. 이런 작은 시도들은 움츠러든 내 마음을 되살리는 소중한 쉼표가 되어주었다. 아무리 미약하게나마 내 안에 나를 지키고 싶다는 절실함이 나를 다시 일어서게 했다. 그림자를 들이운 삶 속에서도 나는 조금씩 나만의 작은 세계를 만들어가고자 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심지어 가족조차 외면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존재 가치는 결국 스스로 만들어내고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배워갔다. 꽃집 앞에서 멈춰서서 한참을 바라보다 오랜만에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듣고
늦은 밤 작은 일기장에 솔직한 내 감정을 써내려가며 나는 다시 나 자신과 마주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런 회복의 길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늘 반복되는 현실 앞에서 희망을 품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내가 주저앉을 수 없는 이유는 결국 내 삶의 가치는 타인의 인정이 아닌 내 내면의 목소리에서 비롯됨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길을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한 번의 외로움과 좌절마다 스스로를 더 강인하게 일으키는 힘, 그리고 내 안에 작은 소망 한 조각을 놓지 않는 용기가 있었기에 나는 오늘도 내 삶을 점점 더 내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새로운 열정과 동기 찾기, 고립과 외로움, 반복되는 시댁의 압박과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어느 순간 나는 더 이상 스스로를 잃고만 있을 수 없다는 위험을 절감했다. 처음에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지만 점점 나답게 사는 삶을 갈망하게 되었다. 세상의 잣대에서가 아니라 오로지 내 기쁨과 자존감, 그리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 그 시작은 바로 오랜 시간 나를 설레게 했던 빵과 디저트에 대한 열정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마음속에 피어난 소망. 나는 초등학생 때부터 빵을 굽고 반죽에 손을 묻히는 시간을 누구보다 좋아했다. 엄마와 함께 작은 오븐 앞에 앉아 솜털처럼 부드러운 식빵이나 달콤한 쿠키를 만들었던 순간이 내 유년의 소중한 추억이었다. 빵이 구워지는 동안 온 집안에 퍼지는 따뜻한 향기는 나에게 안정감과 설렘을 주었다. 학창 시절에는 학교에서 돌아와 일기장 귀퉁이에 빵가게를 하는 꿈을 달마다 그려놓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특히 결혼과 동시에 맞이한 시댁의 차가운 시선과 가부장적인 분위기 속에서 내 소망은 그저 사치이자 한 번쯤 해보는 취미로 치부되었다. 모처럼 마음먹고 취미로 제빵 학원을 알아봤을 때 시어머니는 시댁 며느리가 그럴 시간에 집안일이나 하라 는 말과 함께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고 남편 역시 돈 되는 일이나 제대로 배우면 좋지 않겠어? 하고 지나치듯 말했다. 그럴수록 오히려 내 마음은 언젠가 꼭 내 힘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로 나만의 삶을 만들어 보고 싶다 는 각오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용기 내어 첫 발을 내딛다 무심하게 지나가는 하루하루 속 나는 스스로 더 늦기 전에 내 꿈을 찾아야 한다 결심했다. 주변의 시선, 특히 시댁 식구들의 평가와 한숨은 여전히 따갑게 느껴졌지만 우선은 인터넷으로 빵과 케이크, 디저트 클래스 정보를 모으고 가까운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혼자 등록하게 되었다. 주중에는 베이커리 책을 사서 집에서 소소하게 연습해보고 주말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학원에 다녔다. 반죽이 손에 달라붙고 설탕과 버터가 조금씩 합쳐지며 향기로워지는 그 짧은 순간들이 내 일상의 작은 희망이자 위로가 되었다. 크림을 바르는 일이 서툴고 오븐에서 망친 쿠키가 나오면 괜히 금온 상하기도 했지만 이전과 달리 나는 자신의 실패 앞에서 울지를 않았다. 나는 그저 나라는 이유만으로 이 시간을 충분히 즐기기 시작했다. 누구의 인정보다 스스로의 성장. 시댁에서는 작게라도 빵을 만들어가면 사서 오지 그랬냐? 저런 게 시간 아깝지 않냐?고 핀잔을 주었고 남편 역시 빵을 제대로 맛보기도 전에 칼로리나 좀 신경 쓰지 그래? 라고 무심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내 안의 자존감은 오히려 단단해졌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칭찬과 기대에 목말라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오늘 제대로 된 결과물을 완성했다는 작은 성취에 더 기뻤고 실패해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며 내 자신을 다독였다. 첫 수강증을 손에 쥐던 날을 잊지 못한다. 작은 도전 끝에 얻은 수료증이 나는 자랑스러웠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이상하게 환하게 빛나 보였다. 예전에 나는 늘 피곤함과 자책,
그리고 불만으로 가득했지만 새로운 기술을 익혀가며 점점 내 안에 숨은 가능성이라는 씨앗이 싹을 틔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진짜 나다운 삶의 주인 되기. 시간이 흐르며 내 열정은 점점 커졌다. 단순히 취미 수업에 머물지 않고 언젠가는 내 가게를 직접 열어서 내 손으로 모두를 위한 빵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더 큰 꿈으로 발전했다. 수업이 없는 평일 저녁,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재료를 사러 다니고 작은 오븐에 여러 번 반죽을 넣고 구워보는 그 과정은 나를 점점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다. 과거에는 사소한 비난에도 힘없이 주저앉거나 눈물만 흘렸던 내가 어느 순간 이 일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품게 된 것이다. 주변 시선이나 누군가의 비난 혹은 아줌마가 뭘 하겠냐는 편견 따위도 이제 더 이상 내 의지를 꺾을 수 없게 되었다. 처음 찾아온 작은 기적. 몇 달이 지나자 쿠키와 머핀, 작은 바게트 등을 지인들과 나누게 되었고 동네 아이들에게도 지연이 이모가 구운 빵이라며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너 정말 달라졌구나. 예전보다 표정이 환해 보여 라고 감탄했고 친정 식구들 역시 이렇게 네가 좋아하는 걸 다시 찾을 줄 몰랐다며 환하게 웃었다. 가끔 여전히 시댁 쪽에서는 그런 걸 뭐하러 하냐는 비웃음을 섞어 말하곤 했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내 삶의 중심이 점점 나다운 열정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었다. 고통의 잔해 위에서 피어난 희망. 누구도 내 노력을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 새벽에 일어나 빵을 굽는 동안 부엌 한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삼키던 날들도 많았다. 하지만 그 외로움조차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실패와 외로운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 나는 내면에서 뜨겁게 나는 내 삶의 주인임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빵 냄새가 집안을 가득 메울 때마다 한 번씩은 어쩌면 내 인생에도 이런 따뜻함과 향긋한 기운이 다시 깃들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마음속에서 피어올랐다. 진정한 열정과 자존감을 찾기 위한 여정은 비록 쉽지 않았지만 내 삶의 마지막 원동력을 결국 나 스스로 선택한 길에서 발견했다는 사실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깨달음이었다. 내 꿈, 내 방식으로 이제 나는 과거의 시댁 며느리, 남의 집 아내이기 이전에 내 인생의 주체로서 당당히 살아가고자 한다. 빵을 굽고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며 작은 성공과 실패를 거듭할 때마다 나는 오늘도 나를 발견한다. 내 안의 희망, 내 손끝의 온기,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실현할 꿈. 바로 그 모든 힘이 나를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든다. 아직도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은 많지만 나는 이제 두렵지 않다. 내 열정이, 내 삶이, 그리고 내 응어리진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되어 나를 지탱해주는 요즘. 이 작은 변화를 시작으로 나는 더 크고 단단한 나로 거듭날 것이다. 창업과 뜻밖의 전환점. 내 손끝에 남은 밀가루 냄새와 달콤한 빵 향기는 어느덧 내 일상 그 자체가 되었다. 제빵 수강증 하나를 움켜쥐고 퇴근길 집에 돌아오던 날부터 내 안에는 더 이상 남의 인생을 부러워만 하거나 시댁의 가치관에 휘둘리기만 하는 내가 아니길 바랐다. 내 손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창업이라는 두 글자에 담긴 나의 간절함이었다. 작은 시작. 누군가의 편견을 뛰어넘다. 베이킹 실력을 키워가며 자연스레 내 가게를 내고 싶다는 꿈은 구체적 목표가 되었다. 처음엔 주위의 만류와 냉소가 따랐다. 시댁에서는 여자가 밖에서 가게를 하면 얼마나 힘든 줄 아냐. 그런 힘든 일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라며 노골적인 비판을 쏟아내곤 했다.
남편 역시 별다른 관심이나 응원을 보내주지 않았다. 가게 한다고 성공하는 사람 몇이나 있겠어.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낫지 않겠냐. 는 말이 듣는 내내 마음 한구석을 다시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럴수록 오히려 단단해졌다. 임대 상가를 계약하고 인테리어는 인터넷 후기를 뒤지며 손수 도안까지 그렸다. 오븐과 믹서, 각종 제빵 도구를 하나씩 구할 때마다 떨림과 설렘이 교차했다. 공사장에서 페인트 냄새를 맡으며 직접 벽에 그림을 그리고 피곤해지던 모습으로 첫 테스트빵을 구웠다. 손님 하나 없는 싸늘한 새벽 속에서도 오히려 내 마음은 전에 없이 단단해졌다. 예기치 못한 시련과 그 속의 희망. 가게 오픈 초기에는 현실의 벽이 생각보다 컸다. 인근에는 이미 오래된 빵집이 몇 군데 있었고 동네 어르신들은 새로운 가게에 쉽게 문을 열지 않았다. 하루 종일 한두 명 손님만 받고 늦은 밤 팔리지 않은 빵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곤 했다. 모아둔 자본금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때로는 내가 너무 무모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친정 가족들과 몇몇 친구들이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다. 엄마는 김밥과 과일을 싸우며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서 쉬어라고 조용히 등을 다독여 주었고 친구들은 SNS에 가게 홍보글을 올리기도 하고 꾸준히 방문해 분위기를 띄워줬다. 그들의 따뜻한 지지와 집에서 만들어 본 새로운 레시피로 점점 내 방식의 특별함을 시도하게 되었다. 겉은 바삭하지만 속은 쫄깃한 드넓은 담백빵, 직접 담근 요거트와 신선한 과일을 넣은 샌드위치 등 손님을 단골로 만들 수 있는 내만의 메뉴를 차츰차츰 만들어갔다. 아이디어와 열정이 만들어낸 기적. 아직 손님이 적던 어느 겨울, 동네 아이 엄마 한 분이 방학인데 아이와 함께 빵을 만드는 체험 클래스는 없냐고 물었다. 그 말이 내 창업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주저없이 손으로 학습용 안내문을 써서 카페 입구에 붙이고 지역만만 카페에 글을 올렸다. 처음에는 한두 팀만 신청했지만 체험 후 아이들의 웃음과 즐거움, 뿌듯해하는 엄마들의 인증사진이 돌아다니면서 급속히 소문이 퍼졌다. 다음 달에는 예약제로 전환할 정도로 주말마다 아이 손님들로 북적였다. 수업이 끝난 뒤 아이들에게 작은 쿠키 박스를 직접 포장해 선물하고 엄마들과 커피 한 잔을 나눴다. 직접 만든 빵을 집에 가져가서 아빠랑 나눠 먹었어요. 이번 주도 또 올게요. 라는 말에 진심으로 보람을 느꼈다. 카페는 단순한 빵집이 아니라 동네 커뮤니티의 중심이자 엄마와 아이들의 추억 공간으로 변모해갔다. 주변 시선과 관계, 그리고 내면의 성장. 사업이 점차 안정되면서 주변의 태도도 누구보다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고 친구들은 내 덕분에 우리 동네가 더 따뜻해졌다며 자랑스러워했다. 반면 여전히 시댁과 남편은 딱히 큰 호응을 보내주지 않았다. 오히려 장사가 조금 잘 된다 싶으니 돈 좀 모이면 우리 쪽에도 도움이 되어야지, 큰 집 사는데도 보탬이 필요하다 등 본인의 이익만 챙기려는 태도를 보였다. 남편은 이제 일도 잡혔으니 내 친구 사업도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며 슬슬 부담을 더했다. 가장 큰 변화는 내 마음가짐이었다.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이나 칭찬에 휘둘리지 않았다. 매일 새벽부터 부지런하게 준비한 반죽, 고객의 피드백, 그리고 내 손으로 이룬 결과만이 내 기쁨과 자부심의 근원이 되었다. 실패한 레시피로 속상해도 다음날 더 나은 맛을 위해 다시 도전하는 연습은 내 인생의 중요한 훈련이었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한다는 의미, 무수한 고비와 지원 없는 고독의 시간을 통과하며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진정한 변화는 남의 손이 아니라 스스로 내딛는 용기에서 비롯되는 거라는 걸. 익숙한 불안 대신 내가 해낼 수 있다는 내면의 확신이 쌓이며 불확실 속에서도 더 단단한 나를 만들어갔다. 작은 가게에 찾아온 손님 한 명 한 명, 아이들의 환한 미소, 사장님, 빵은 항상 따뜻해요 라는 한마디. 이 모든 것이 내 외로움과 지난 상처를 조금씩 달래주었다. 사업은 곧 내 자존감과 재능을 증명하는 무대였다. 더는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나 자신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실질적 변화가 찾아온 것이다. 뜻밖의 성공, 그리고 새로운 시작점. 예상하지 못했던 성장은 내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방송사의 로컬 촬영 제안, 작은 잡지 인터뷰 요청 등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들이 이어졌다. 나는 내 이름을 건 브랜드와 조금씩 커지는 손님층을 가지게 되었고, 아줌마가 뭘 하겠냐는 세상의 편견을 직접 뛰어넘었다. 이제 나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스스로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장, 스승, 그리고 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창업이란 도전이 내게 준 재산은 돈과 명예 이상의 것이었다. 삶의 주도권,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힘, 그리고 언제든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우는 자기 확신. 모든 난관과 예상 밖 사건을 꿋꿋하게 헤쳐나간 내 인생의 뜻밖의 전환점. 그 소중함은 지금 이 순간도 내 하루를 더 단단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 성공이 찾아오자 변해버린 사람들, 기대와 두려움, 수많은 밤의 눈물과 독백, 포기할 수 없던 열정의 시간 끝에 내 그디머 베이커리가 점차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찾아오던 손님들이 이제는 단골이 되어 고마운 응원을 보내주었고, SNS와 지역맘 카페를 통해 입소문이 퍼지면서 아침마다 가게 앞에는 작은 줄이 생겨나기도 했다. 직접 만든 빵과 쿠키, 신선한 재료와 따뜻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의 이름으로 자부심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 한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외면하며 심지어 가족조차 믿지 않았던 내 길이 이제 작게나마 결실을 맺으니 세상을 향해 더 당당해지는 스스로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무렵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변화가 내 주변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성공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시댁과 남편의 태도였다. 한때 나의 시작을 무시하고 여자가 가게를 해서 뭐 하겠냐, 네가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냐 라며 무례한 한숨만 내쉬던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은 가게가 잘 된다는 소문이 퍼지자 점차 적극적으로 연루되기 시작했다. 시댁의 변화된 태도와 노골적인 간섭. 이전엔 내 존재 자체에 관심도 없던 시어머니가 어느 날 직접 가게에 찾아와 이제 우리도 가족이니까 무슨 일이든 상의하고 결정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했다. 가게 수입이나 운영 방식을 아는 척 조언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때로는 자신이 아는 지인들도 소개해주겠다며 품앗이 인맥을 강요했다. 가끔 명절이 되면 벌이가 생겼으니 이번에는 큰 집에도 좀 보태야 한다고 흘리는 식으로 경제적인 부분까지 노골적으로 묻기 시작했다. 특히 시댁 가족 모임이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 집안에도 이제 사업하는 며느리가 있으니 체면이 더 세워져 다행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내 성취를 마치 자기 공처럼 여기기도 했다. 그들의 칭찬은 진심이기보다는 어디까지나 가족의 체면과 이익이 먼저인 듯한 느낌은 지울 수 없었다. 남편의 복잡한 반응과 갈등. 남편 민호 역시 처음에는 별다른 기대도 응원도 없었던 사람이었다. 창업 준비 시절에는 경제적, 정신적으로 보탬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신경 쓰지 말라는 식으로 나를 소외시켰다. 하지만 베이커리의 매출이 오르고 지역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늘어나자 민호의 태도도 점차 달라졌다.
처음엔 단순히 장사가 잘 된다니 다행이다 라고 시큰둥하게 말하더니 점차 요즘은 매상이 어느 정도냐, 월 매출이 300 넘는다던데 사실이냐, 앞으로 가게를 확장할 생각은 없느냐 등 구체적인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특히 자신의 회사에서 겪는 스트레스, 불확실한 미래를 언급하며 이제는 가정 유지와 미래를 위해 네가 더 많이 벌어야 할 수도 있겠다는 말을 농담처럼 던졌다. 급기야 한 번은 자신의 친구 사업에 투자해 달라는 제안을 조심스럽게 꺼냈고 내가 망설이자 너무 자기 것만 지키려는 거 아니냐고 따지는 투로 말을 했다. 밤마다 혼자 가게의 결산표를 정리하는 내 모습을 빤히 바라보며 맞벌이 부부라면 경제적 책임도 함께 나눠야지. 이젠 네가 주도적으로 좀 도와줄 때도 됐다고 마치 내 성공이 가족을 위한 당연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다. 가족의 이름으로 포장된 경제적 요구. 가장 큰 변화는 경제적인 요구와 간섭이었다. 이전에는 내 가게 매출이나 소득에 전혀 관심조차 없던 시댁과 남편이 이제는 집안 모임에 필요한 물품 좀 너가 준비해라. 친척 돌잔치, 명절 선물도 네가 담당하는 게 어떠냐 라며 내 몫을 점차 확대시키려 했다. 가끔은 남편이 나 몰래 우리가 모아둔 가게 자금을 일부 꺼내 가정의 대출 상환에 썼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기도 했다. 한이하면 부부인데 돈은 다 같은 거 아니냐는 말로 합리화했다. 가장 속상했던 순간은 시댁이 가게의 운영 방식과 수익 상당 비율을 가족 발전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공동 관리하자고 요구했던 때였다. 자신의 투자나 손해를 내게 떠넘기면서도 내가 번 돈에 대해서만은 마땅히 가족의 자산임을 강조했다. 주변 사람들의 이중적 태도, 한동안 나를 외면하거나 심지어 가십거리로 삼던 이웃과 일부 친구들, 친척들조차도 가게가 지역에서 유명해지고 기사나 방송에 몇 차례 소개된 후부터는 친근함과 축하의 메시지를 쏟아냈다. 네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다. 옛날부터 부지런하더니 역시 뭔가 다르구나. 라며 과거의 냉담함을 감춘 채 지나칠 만큼 가까이 다가오기로 했다. 일부는 가게의 상품을 할인받으려 연락해 오거나 사적인 부탁을 늘어놓기도 했고 심지어 내 성공이 자기 인맥 자랑거리가 되었다. 매출이 줄거나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곧바로 너무 무리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도 가정에 더 충실해라. 라고 조언 아닌 잔소리를 하며 다시 관망자의 자세로 돌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성공의 뒤편에서 느끼는 쓸쓸함과 각성. 베이킹이 내 인생을 바꿨고 손님들과 나누는 온기와 행복이 내 하루를 지탱해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깊은 질문에 마주하게 되었다.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 새로운 기회들이 쏟아졌지만 가족과 가까운 이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욱 계산적이고 멀게 느껴졌다. 이제야 내가 뭔가 된 것 같다는 말 뒤에 숨은 이기적인 기대로 인해 나는 나 자신과 내 노력이 존중받기보다 또 다른 책임과 부담의 대상으로 전락한 듯한 허전함을 맛보았다. 가장 씁쓸했던 것은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는 아무도 진짜 내 곁에 있어주지 않았으면서 내일이 잘 풀리자마자 모두가 함께 기뻐하거나 때로는 이익을 기대하며 가까워지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다는 점이었다. 내가 만든 빵을 맛보고 가게에 모여드는 손님들과 웃음을 나눌 때는 분명 행복했지만 집으로 돌아와 혼자 쌓인 서류를 정리하고 경제적 압박과 주변의 온도차를 느끼고 나면 설명할 수 없는 고독과 쓸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진짜 내 편과 내 길의 의미.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는 비로소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 꿈과 성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다. 내가 힘들 때 끝까지 응원해준 가족, 나만의 길을 믿어준 소수의 친구들, 그리고 매일 가게를 찾아주는 단골 손님들, 그들과 쌓은 유대가 세상의 어떤 인정보다 더 나를 따뜻하게 했다.
남편과 시댁, 주변 사람들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처음 제빵을 시작했을 때의 마음, 자그마한 벽돌 쌓듯 하나씩 성장해온 시간, 나만의 원칙과 소신만은 잊지 않으려 애썼다.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나만의 길,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점점 더 단단해지는 나. 성공은 결국 사람들을 바꿀 수도 있지만 내가 내 중심을 지킬 때 비로소 온전한 행복에 다가설 수 있음을 배웠다. 미리게 일없는 균열, 성공이 찾아오고 주변의 시선, 바람, 기대가 몰려올수록 내 삶에 남겨진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는 점점 더 낡고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처음 창업에 뛰어들 때만 해도 나는 더딜지언정 함께 이겨나갈 수 있겠지. 민호가 정말 힘든 날엔 결국 내 곁에 돌아와 주겠지. 라는 희미한 믿음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부부의 관계에는 작은 오해와 실망, 쌓이고 쌓인 상처와 침묵, 현실적 생채기가 켜켜이 쌓여가더니 마침내 회복 불가능한 균열이 발생했다. 감정과 대화의 단절, 견해가는 남편, 그리고 그를 지켜보는 내 마음은 점차 돌이킬 수 없는 거리. 회사 동료와의 술자리, 취미에 빠져 각자 시간을 보내는 게 당연한 부부의 모습인 양 굴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영화 한 편, 산책 한 번, 조용한 대화조차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일상에서 사소한 말을 꺼낼 때마다 피곤하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라는 대답만 돌아왔고 서로의 감정에 다가가려 할수록 거리감만 깊어졌다. 내가 힘들다고 털어놓으면 너만 고생하는 것 아니다. 난 더 힘들어. 라며 내 고통을 경시했다. 부부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연대감과 온기도 반복되는 대화의 단절과 무관심으로 인해 어느새 바싹 말라버렸다. 남편의 무책임과 경제적 이기심, 더 큰 상처는 남편의 책임 회피와 경제적 이기심에서 비롯됐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과 역할을 민호는 점차 회피하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느끼는 불안과 압박, 승진의 지연, 성과에 대한 스트레스를 핑계 삼아 집안일을 외면했다. 가게를 차려 안정되어 가는 내 모습이 오히려 부담이 된 듯 민호는 점점 자신의 실패와 좌절을 나에게 책임지우려 했다. 실제로 그는 직장을 그만둘 생각을 수차례 언급했고 마침내 회사 문제로 퇴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젠 당신이 벌어온 돈으로 집도 생활비도 모든 걸 감당해야 해 라는 말 속엔 더 이상 부끄러움이나 미안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더구나 남편은 내 동의나 상의 없이 내 사업 수익 일부를 친구 투자, 본인의 개인 용도 등으로 무단 전용했으며 손해가 나면 우린 부부니까 당연히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고 우겼다. 문제를 따지면 그는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니까 당연히 도와야지. 집안 사정이니까 그냥 이해해라 라고 되풀이했다. 더 이상 나와의 신뢰나 상의, 협력은 사라지고 남편의 이기심과 현실 도피만이 남았다. 가족과 주변 관계의 이탈, 시댁 역시 상황이 어려워지자 노골적으로 경제적 도움과 부담만을 강조했다. 내가 장사 잘 된다면서 이번 집안 행사 비용도 좀 보태라. 큰 집 대출 갚는데도 너희가 앞장서야지. 라는 식의 요구는 점점 노골적이 되었으며 내 심적 부담은 날로 커져갔다. 친정 가족만이 유일한 버팀목이었지만 집안 사정이나 개인 부담 때문에 모든 속마음을 내비칠 수 없는 현실이 답답했다. 그렇다고 해서 친구들이 큰 힘이 되어준 것도 아니었다. 각자의 사정과 거리, 오랜 시간 자주 만나지 못한 채 얇아진 관계. 그들의 내가 벌써부터 성공해서 좋겠다 라는 상투적 응원은 내 외로움을 보듬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오히려 가정 안팎 모두에서 혼자라는 감각이 더욱 선명하게 파고들었다.
신뢰와 존중의 완전한 붕괴. 남편과의 신뢰마저 산산이 무너지는 결정적 사건이 반복됐다. 내 가게에 집착하던 시댁의 영향 때문인지 그는 내 동의 없이 상업용 계좌를 조작해 대출을 받아 썼고 이를 숨기려고 거짓 해명을 했다. 나중에서야 사실을 알고 강하게 항의했지만 남편은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서로 이해해야 한다며 뻔뻔함으로 일관했다. 가게 운영에 대한 간섭 역시 심해져 남편은 점차 이익 분배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때로는 경제적 책임이나 시댁 행사까지 모두 떠넘겼다. 나는 더 이상 함께하는 인생의 동반자가 아닌 단순한 소득원, 재정적 지원자, 시댁 며느리일 뿐이었다. 남편에게 남은 사랑, 애정, 존중, 이해, 이 모든 게 더 이상 아무 의미 없는 껍데기에 불과했다. 심적 한계와 자기 존중의 붕괴. 오랜 시간 노력하면 언젠가 달라지겠지. 내가 참고 견디면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겠지. 나는 미련을 품었지만 이제는 그 기대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밤늦게 가게 청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또다시 반복된 남편의 무관심, 불평, 경제적 호소에 시달리며 애써 나는 가족을 위해 견딘다고 다짐했지만 더 이상 내 내면에 작은 힘조차 남지 않았다. 수많은 날 혼자 이불 속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를 곱씹었다. 결국 나는 이 집에서, 이 삶에서 한 남자의 아내, 시댁의 며느리, 가족의 경제력 외에는 그 어떤 의미도 남지 않았다는 슬픈 실감. 어릴 적 꿈꿨던 따뜻한 가정, 함께 웃고 울며 미래를 그리던 부부의 동반자란 개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시간이 갈수록 내 모습은 점점 더 자신의 감정, 신념, 자존심마저 잃어가는 존재로 퇴색할 뿐이었다. 균열 이후 회복 불가함을 인정하는 순간. 결국 반복되는 상처와 배신, 신뢰 붕괴가 쌓이자 나는 더 이상 이 관계를 끌고 갈 용기조차 잃어버렸다. 함께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던 시간, 눈을 마주치던 애틋한 순간, 서로를 지켜준다는 약속,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씁쓸한 환상으로만 남았다. 무엇보다 아프고 쓰라렸던 사실은 아무리 시도하고 희생해도 바뀌지 않는 집안 거울 앞에서 텅 빈 눈으로 내 모습을 바라보다가 스스로 결론지었다. 더 이상은 이 이상은 살아낼 이유가 없다. 사랑도 환상도 완전히 끝났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단 한 번이라도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 이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결혼 생활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균열에 도달했다는 마지막이자 가장 슬픈 자각이었다. Hayo Arthur Stalin, just a transport in your sea important. 이혼을 결심하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 쌓이며 결국 내 마음은 한계에 도달했다. 수년에 걸쳐 반복된 고통과 무시, 실망과 자기상실. 한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상처를 묻고 살아왔지만 더는 그 안에서 스스로를 소모만 하며 존재의 이유마저 흐려지는 날들이 계속됐다. 그래야 마침내 나는 내 삶의 가장 큰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혼. 이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내면의 갈등, 그리고 현실에서 마주한 또 다른 싸움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혼자만의 깊은 밤, 내 안의 울림. 이혼이라는 단어는 나의 내면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맴돌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 이상으로 두렵고 막막했다. 아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긴 세월 함께했던 기억과 결혼초의 약속, 또 사회적 시선과 내 부모님의 실망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수차례 흔들렸다. 매번 밤늦게까지 베이커리 장부를 정리하거나 씻지도 못한 채 소파에 쓰러져 있을 때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라는 울림이 쉴 새 없이 밀려왔다.
남편이 한 번쯤 내 손을 잡아주거나 고생 많았어 한마디만 건넸더라도 달라졌을까? 하지만 그조차 바라지 않게 된 순간 나는 이미 결혼 생활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놓아버렸다고 느꼈다. 이혼을 준비하는 결심과 두려움. 이혼의 마음을 굳힌 이후에도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우선 법률 상담을 인터넷으로 찾아보았고 주변에 조심스럽게 이혼하면 삶이 달라질까? 라고 물어보는 모습에서 내 목소리조차 떨려 나왔다. 상담 변호사와의 첫 만남, 서류 준비, 재산 분할과 사업 자명의 문제, 집과 베이커리의 소유권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과정을 혼자 싸워야 한다는 점이 더욱 나를 위축시켰다. 남편에게는 생각보다 담담히 이혼 의사를 전했다. 민호는 처음에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라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내 의지가 단호함을 느끼자 어느새 태도가 바뀌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게 다 네가 성공하고 변해서 그런 거 아니냐. 내가 네 자리에 있으려고 내 인생 희생한 거. 네가 몰라? 라는 끝없는 자기 반면과 억울함만 쏟아냈다. 시댁의 집착과 이기적인 태도, 소문을 들은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은 곧장 개입하기 시작했다. 네가 우리 집안 첫 며느린데 집안 체면 다 떨어진다. 그동안 민호가 집에 들어와도 마누라는 치만 보고 너는 가족 의무도 안 했지 않냐? 네가 돈 벌었다고 네 것만 챙기면 가정이 일지가 되겠냐? 등 끝없는 비난이 이어졌다. 그러면서도 베이커리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우리 아들이 고생한 목도 챙겨줘야 한다. 고 노골적 집착과 요구까지 서슴지 않았다. 가장 큰 충격은 내가 피땀으로 세운 가게의 소유권과 사업 수익 분배를 두고 남편과 시댁이 노골적으로 법적 공방을 예고하며 압박해온 점이었다. 민호가 네가 힘들 때 빚바라지 안 했었냐? 창업도 결국 남편 허락하에 한 거 아니냐? 라며 내 꿈과 노력을 한순간에 가족의 몫이나 남편의 희생과 동일시하려 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남아있던 마지막 인정욕과 가족에 대한 미련마저 완전히 무너졌다. 외로움과 후회, 그리고 용기의 시간. 법적 절차를 밟는 동안 매일 불안과 후회가 교차했다. 이혼 상담실 대기실 한 구석에서 베이커리 문을 닫고 새벽에 혼자 서류를 정리할 때, 혹은 은행 대기표를 들고 앉아있을 때, 밀려오는 외로움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깊었다. 때로는 이 길이 정말 내가 맞나? 내가 정말 다 내려놓을 각오가 되었는가? 라며 자책에 시달렸다. 남편의 연락이나 시댁 식구들의 무례한 메시지에도 더 이상 예전처럼 눈물이 나지 않는 내 자신이 낯설었다. 현실과 이상, 상처와 해방, 그 경계 위를 계속 오가며 매 순간 정신적으로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세상의 시선과 가족의 상처,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주변 사람들은 여러 말로 나를 흔들었다. 잘 살다가 왜 그래? 그래도 성공했잖아. 남편 좀 이해해보지 그래. 가족은 인연인데 그렇게 쉽게 끊는 거 아니야. 같은 오지랖과 조언이 쏟아졌다. 가장 힘들었던 건 친정 어머니 눈물과 아버지의 정한권을 지키게 되었고 집과 재산의 일부도 간신히 지켜낼 수 있었다. 남편 쪽에서는 끝까지 돈과 체면을 앞세웠지만
마지막 재판장 앞에서 나는 담담했다. 법적 종료 통지서를 손에 쥐던 날, 압도적인 해방감과 동시에 약간의 허탈함이 밀려왔다. 비로소 내 인생에 드리워졌던 긴 그림자의 사슬이 끊어진 것이다. 집으로 돌아와 텅 빈 거실에 앉아있을 때 눈물이 차오르기도 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억지로 행복한 척할 이유도 없게 된 현실이 조금은 어색했다. 이 선택이 완벽한 행복이나 영원한 자유를 약속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내 목소리, 내 감정, 내 꿈을 숨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안도와 희망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 이제야 내 인생을 찾았다는 각성. 이혼을 결심하고 현실로 도달하기까지 수많은 두려움과 상처, 포기하고 싶은 날이 끊임없었다. 그러나 적어도 내 자신을 위한 결단을 내렸다는 자부심만큼은 오래 남았다. 이혼 이후의 삶은 한편으론 더욱 고독하지만 동시에 예전엔 몰랐던 진정한 자유와 자기 존중, 인간관계의 본질,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연민과 용기를 배우게 해주는 시간이었다. 나는 이제 가족이라는 이름에 묶여 스스로를 잊는 대신 내 방식대로 다시 하루를 살게 한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 며느리가 아닌 진짜 나로, 그리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또 한 걸음 내딛는다. 폭풍 뒤의 행복. 이혼이라는 거대한 관문은 넘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실감을 처음으로 했다. 오랜 시간 상처로 얼룩진 결혼 생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만을 강요받던 암흑의 시간, 남편과 시댁의 탄압과 외로움에 짓눌렸던 매일을 지나 이제야 내 호흡, 내 속도대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었다. 치유의 시간, 스스로와 마주하기, 이혼 후 첫 아침. 익숙했던 쓸쓸함이 아닌 묘한 설렘에 눈을 떴다. 침묵만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내 내음과 꿈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에서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났다. 더는 타인의 시선이나 잣대에 맞춰 살 필요 없이 무게감 없는 자유로움을 처음 만끽할 수 있었다. 이전에는 가게 문을 열 때마다 혹시라도 시댁에서 갑작스레 찾아오진 않을까 불안했고 밤에는 남편의 피곤과 짜증에 마음 졸이며 조용히 숨죽여야만 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공간이 내 공간임을 온몸으로 느끼며 하루를 시작했다. 베이커리에서 나누는 손님과의 인사, 반죽을 치대는 사소한 진동마저도 더없이 생생하게 다가왔다. 자존감의 회복, 나 자신을 인정하다. 이혼 후 주변의 반응은 분명 엇갈렸다. 한편에서는 진작 결심했어야 했네, 잘했다 라고 응원해줬고, 다른 한편에서는 여자가 혼자 산다는 게 어디 쉬운 줄 아냐 며 걱정 섞인 시선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타인의 입길이 더 이상 내 존재 의미를 흔들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삶의 모든 선택과 결과를 나 스스로가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전에는 베이킹 한 판이 실패하면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회사원으로서 모든 역할의 무게에 짓눌렸다. 지금은 새로운 레시피의 도전에 망치더라도 실패와 성공이 곧 내 성장의 일부임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따금 밤늦게 작은 방에 앉아 하루를 정리하며 지연아, 고생 많았다. 오늘 참 잘 살았다. 난 자기 다독임이 언제부턴가 가장 큰 위로로 남았다. 가족과의 유대, 진정한 우정의 의미. 이혼 과정에서 가장 두려웠던 것이 바로 친정 가족의 실망, 사회적 시선, 그리고 다시는 예전처럼 가까워질 수 없을 것 같은 친구들과의 거리감이었다. 하지만 마음을 내려놓고 내 삶이 오롯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가족도 천천히 내 곁에 돌아왔다. 엄마는 내가 밝아진 걸 보니 나도 마음이 놓이는구나 라며 이제는 묵묵히 도와주었고, 아버지는 오랜만에 명절 가족 식사에서 이제는 우리 딸, 네 속도대로 살아라 고 등 두드려 주었다. 또한 오랫동안 연락을 뜸하게 했던 몇몇 친구들이 다시 내 가게를 찾아 웃으며 응원해 주었다.
과거의 부질없는 비교와 오해는 눈 녹듯 사라졌고 고단한 세월을 돌아 더 깊어진 우정과 소통으로 이어졌다. 진짜 내 편을 가려낼 수 있게 된 것도 폭풍 속에서 얻은 소중한 선물이었다. 일상의 작고 확실한 행복.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가장 먼저 찾아온 건 소소하고 단단한 일상의 행복이었다. 새벽에 직접 내린 커피 한 잔, 베이커리 부엌에서 퍼져나가는 고소한 향, 반죽을 만지작거리며 듣는 음악, 오랜만에 피워본 화분의 새싹. 거창한 성취가 아니더라도 내 의지와 취향이 빚어내는 하루하루가 점점 충만해졌다. 손님들에게 정성스레 빵을 건네고 아이들과 쿠키 요시를 열면서 받는 맑은 웃음과 이모, 빵 너무 맛있어요. 라는 한마디. 그 모든 순간이 내 마음 깊은 곳을 꼭꼭 채워줬다. 명절 생일마다 가족들과 작은 파티를 열고 때로는 새삼 깨닫는 시기였다. 스스로를 지키는 힘, 미래를 그리는 용기. 무엇보다 이혼 후 가장 뚜렷하게 달라진 점은 내 운명의 책임은 오직 나 자신이 진다는 각오와 용기였다. 여전히 가게 살림이나 세금, 일상의 크고 작은 문제들은 혼자 결정해야 하지만 아무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현실이 오히려 당당함과 자기 확신의 바탕이 되었다. 때로는 경제적 불안 속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했고 실패한 달이 있어도 좌절보다 다시의 힘이 더 강해졌다. 가끔 과거의 가족, 남편과의 아픈 기억이 불쑥 떠오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이만큼 잘 버텨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더 크게 다가왔다. 꿈꾸는 오늘, 다가올 새로운 내일, 폭풍이 휩쓸고 간 뒤의 적막과 상처가 이미 흔적만 남아있을 즈음 나는 또 다른 삶의 페이지를 열 준비를 했다. 베이커리를 좀 더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고 지역 아동센터나 독거노인들에게 무료로 빵을 나누는 봉사도 시작했다. 내 손으로 굳어진 빵 한 조각이 누군가의 미소와 하루의 위안이 된다는 사실이 매일매일을 더 소중하게 만들었다. 새로운 책을 읽고 매달 한 번은 혼자 여행을 다니며 자기를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벚꽃 흐드러진 봄날, 계절이 바뀌는 산책길, 스스로를 칭찬하는 하루. 이제는 행복해 보이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정말 행복하다는 감정이 마음 깊숙이 울려왔다. 마침내 내 이름으로 완성한 삶. 나는 이제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딸, 누군가의 직원인 삶이 아닌 지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신이 가장 자랑스럽다. 고통과 시련, 상처와 외로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단단하고 온화한 내가 만들어질 수 있었음을 감사하게 받아들인다. 폭풍기에 찾아온 여유와 평화, 조금씩 성장해가는 희망의 싹. 이제 내 삶의 주인은 타인의 인정도 가족의 명예도 아닌 내 자신이다. 그리하여 나는 오늘도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피어난 나만의 햇살 속에서 더 찬란하게 그리고 흔들림 없이 내 삶을 걸어간다.